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제목은요, 최근 출간된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 책은 삼토시라는 필명을 가진 강성우 저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주제와 꼭 같습니다. 즉,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 또 일부는 약간 동의되지 않는 내용, 자, 그것들을 오늘 함께 정리해 드리면서 말미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 결론, 또 이 책의 저자인 강성우 씨와 제가 함께 동의하는 결론, 이런 순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5년 동안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떨어질 때도 되었지 않았을까, 또 조정은 오지 않을까, 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생각들이 많죠. 어쨌든 집값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야 하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나, 또는 비록 집은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유주택자에게나 집값에 대한 전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책의 저자는 3년 뒤에는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6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자, 서울 집값은 대한민국 집값의 방향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서울 집값의 동향을 예측해 보는 것은 전체적인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집값의 전망을 예측해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로 책을 시작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서울 집값은 상승장 후반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 분명 비싸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오르는 재화는 없고 서울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죠. 어떤 재화든 계속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또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재화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랐다면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계속 떨어졌다면 오를 때가 있을 것인데, 최근 집값이 5년 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들은 많이들 가지는데, 그렇다면 그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일까? 그것이 중요한데, 이 책의 저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뒤부터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6가지로 설명했는데, 그것을 잘 들어보면 서울 집값을 비롯한 앞으로의 집값 동향이 어떨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오늘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크리스찬 재테크의 모든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데나리온이라는 유튜버를 개설했습니다. 저와 그리고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김어수 센터장과 함께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돈 파는 가게 구독자 가운데 혹 크리스찬이라면 데나리온 꼭 구독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3년 뒤 서울 집값 떨어지는 6가지 이유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경 서울 부동산이 지금 고점에서 정점을 찍고, 앞으로 그때부터 수년 동안 하락장을 겪은 다음에 2028년 전후로
저점을 형성하고 재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개괄적인 연도별 방향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2003년, 2004년 정점을 찍는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3년 뒤에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 맥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이 책의 저자가 밝힌 6가지 이유 하나씩 공부해 보고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마다 또 제 개인 생각 덧붙여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6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입니다. 입주 물량 쓰나미가 닥친다 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서 2024년 동안 입주 물량, 서울 입주 물량은 크게 늘고 또 주택 수요량은 감소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지난 2017년 이전에 급하게 인허가를 받고 재건축에 들어간 둔촌주공, 또 개포주공 1단지, 또 4단지 등등의 입주 물량들이 2023년, 2024년에 한꺼번에 쏟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그때 그 무렵에 급증한 공급량이 아무래도 집값을 떨어뜨릴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입주는 공급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급은 이미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팔렸다라는 거죠. 청약. 이미 공급은 있었고 2023년, 2024년은 저자 이야기대로 입주하는 겁니다. 공급이 아니라는 뜻이죠. 즉 집을 사기 원하는 수요자층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제 생각에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공급이 아니라 입주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이미 이루어졌죠. 반대로 전세 또는 월세 물량들이 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집을 짓고 재건축하는 동안에 어딘가에서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을 건데 이제 자기 집이 지어졌으니까 그쪽으로 이주하면 그만큼의 전월세 물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2023년, 2024년에 입주 물량이 대폭 크게 늘어날 때에는 집값보다는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 오히려 지금보다 비교적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자의 첫 번째 이유, 서울 집값이 3년 후부터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로 이야기한 2023년, 2024년에 입주 물량이 엄청 쏟아진다. 그것이 서울 집값을 떨어뜨릴 큰 요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서울 경기 지역의 10년 차 또는 11년 차 부부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정말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자, 공급은 느는데 이를 받아줄 수요층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수요층 가운데서 저자가 주목한 것, 바로 서울 경기의 결혼 10년, 11년 차 부부라는 거죠. 자, 결혼 10년, 11년 차 정도 되면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죠. 자,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아무래도 내 집을 갖기 원하는 수요층들이 많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10년, 11년 차 부부들이 2024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또 결혼을 늦추고 고령화 이런 영향 때문이겠죠. 결론적으로 저자는 두 번째 이유에서 이들의 증감, 즉 실수요자층이 대폭 감소하는 것은 이제 수요층을 떨어뜨리니까 서울 집값을 하락할 큰 요인이 된다. 저는 저자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 분석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이 두 번째 이유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로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역도시철도 GTX죠. GTX A 노선 개통과 신안산선 준공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GTX는 A부터 D까지 있죠. 특히 A 노선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동탄에서부터 파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죠. 물론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D 노선까지 저자는 새로운 철도망이 생기면서 수도권 외곽에서도 대도시로 수도권 외곽에서도 서울 통근이 편해지면 그만큼 서울이 크게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GTX 개통하는 것, 그리고 신안산선이 준공되는 것, 특히 신안산선의 저자는 또 주목하는데, 신안산선은 서울, 경기 서부권과 서울을 잇는 철도죠. 이 같은 신안산선이 준공되면 그만큼 서울을 서부권까지 크게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GTX A 노선 또 D까지에 이르는 노선과 신안산선이 같이 2023년, 24년에 준공이 되면 서울 확장 효과로 인해서 그만큼 서울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또한 가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GTX가 2023년, 2024년에 준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급 공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빠르게 개통 예정되는 GTX A 노선, 동탄에서 파주 A 노선조차도 당초 2023년이 개통 예정이었는데 최소 2년 이상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B, C, D는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는요. GTX 이 요금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예정되어 있는 이 요금, GTX 요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 지하철 요금의 서너 배입니다. 최소 서너 배인데 이것이 계속 연장되면 아무래도 물가 인상에 따라서 요금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GTX 요금 자체가 편도 기준 5,000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서울에 GTX를 타고 출퇴근하겠다라고 하면 한 번 출퇴근할 때 1만 원, 만 원 정도에 가까운 교통비가 들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급여 소득자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GTX가 2023년, 2024년에 준공될 일은 없다. 연장된다. 공기가. 또 그 요금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GTX가 개통되는 것 자체가 서울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확신하기 힘들다라는 말씀 의견 드리고, 그리고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로마 인구가 너무 많아서 로마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가는 많은 길을 뚫었습니다. 결론은 어땠습니까? 로마 인구가 더 증가했죠. 왜냐하면 로마 가기가 더 쉬워졌으니까. 아무래도 로마 가기가 더 쉬워졌으니까 로마, 문화, 정치, 행정, 사회 모든 중심인 로마에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서울에 살기 원하는 사람들도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GTX 요금도 비싸다면 오히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집값만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수요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자가 이야기한 세 번째 GTX 개통과 신안산선 준공이 서울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주택임대사업자 물량 쓰나미. 자, 주택임대사업자 물량 쓰나미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부터 임대 등록 기간이 종료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8년 이상 의무 임대로 집을 묶어 놓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의무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면 아무래도 팔자 하는 물량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누렸던 임대사업자로서의 여러 가지 세금 등등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자가 제시한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예상했습니다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 이유는 서울 집값을 떨어뜨릴 요인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3기 신도시가 입주를 개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저자는 2026년부터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신도시는 1기, 2기, 3기가 있죠. 1기는 분당, 일산 등등입니다. 1기 신도시의 특징은 베드타운이죠. 잠만 자고 출퇴근하는 도시, 신도시였습니다. 2기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판교, 동탄 같은 곳인데 2기 신도시의 특징은 우리가 직주 근접, 즉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자족 도시의 컨셉이었습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는 어떤 컨셉입니까? 1기, 2기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주 근접, 자족 도시의 기능도 하면서 서울의 폭등한 집값 문제를 조금 완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서울 직장인들이 3기 신도시로 이사가고 또 3기 신도시에서 살 때 GTX 등으로 인해서 서울 접근성을 높여주는 전략이 바로 3기 신도시이죠. 어쨌든 이 3기 신도시도 서울 집값에 영향을 주겠죠. 몇십만 호가 건설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앞으로 3년 뒤에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6가지 이유에서 다섯 번째로 저자가 이야기한 3기 신도시 입주는 그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선은 입주 시기가 2026년부터 입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그닥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요. 또 새롭게 신도시로 지정한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곳에서도 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밟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2026년부터 3기 신도시가 입주가 되겠다. 입주가 시작되는 곳도 있겠지만 서울 집값에 영향을 줄 만큼 저자의 기대만큼의 그런 물량은 최소 2026년부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 접근성의 가장 중요한 수단 GTX죠. GTX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GTX-D 노선 김포지구에서 서울로 GTX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 사람들은 GTX-D 노선이 서울까지 가게 해달라 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죠.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김포 지역의 인구가요 2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2배 가까이 김포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 또 대부분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GTX-D 노선이 서울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만큼 서울 집값에 기대하는 영향도 줄어들겠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GTX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요금도 문제이고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참 계륵과 같은 건데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다. 참 계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렇게 될 것이니까 저렇게 되겠다고 단순하게 결론 낼 문제는 아닌 듯 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보겠습니다. 집값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집을 매수하기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 서울 집값이 내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한 주택 구입 지수는 PIR을 가져왔습니다. PIR은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뜻하는데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내가 버는 돈을 쓰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 PIR인데 이 PIR이 특히 서울은
지난해 2분기죠. 2020년 2분기를 기준으로 11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1년 동안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년 이상을 모아야 서울 지역에 평균 가는 집을 살 수 있다. 비싼 집이 아니라 싼 집도 아니고 평균 가는 집을 살 수 있다. 자, 그런 뜻인데요. 그만큼 집을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의 실제적인 구입 능력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꺾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같은 저자의 생각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집값이 PIR, 즉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상승 억제 요인은 될지언정 그렇다고 하락 요인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앞서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억대 연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지만 서울 지역은 어쨌든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자가 많고 또 상대적으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또 억대 연봉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억대 연봉자가 증가하고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억대 연봉자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직장이 없어져서 소득 자체가 사라지는,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들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 소득의 양극화 현상인데요. 그래서 저자의 6번째 생각의 제 의견은 결과적으로 서울은 부익부 빈익빈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매수자들이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3년 뒤부터는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 그 6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보태어 보았는데요. 제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집값 가격 조정은 가능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식만큼 변동폭은 적을 것이다. 자, 요즘 주식도 많이 올랐죠. 올라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뒤에 보면 주식의 변동폭, 즉 주식이 조정받는 폭만큼은 서울 집값은 조정을 받더라도 주식 변동폭보다는 오히려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이유에 제가 하나하나 제 의견을 보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가격 조정은 가능하지만 주식만큼 변동폭은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세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실수요자라면 상환 계획을 동반한 전략이면 저는 오히려 조금 주춤할 때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집은 실수요자라면 1년, 2년 살 것이 아니라 아주 몇십 년 동안 살려고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몇십 년 동안의 실물 자산 가격, 특히 서울 집값은 몇십 년 뒤를 생각하면 분명 지금보다 올라 있겠죠. 여러 가지 조정 기간을 거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상환 계획을 동반해서 철저히 잘 따져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세금 등등을 고려할 때 조심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요. 이 저자와 제가 공통적으로 가진 공통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무리해서 집 사지 마세요. 이것은 이 저자와 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돈 되는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전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에서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